네. 부총리님, 지금 부동산 시장은 혼동을 넘어서 아수라장이죠? 네, 좀 가격 불안정성을 겪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네, 작년 12, 16 대책 이후에 상당부는 한 6개월 정도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안정적이었습니다. 최근 6월 말에 들어와서 부동산 시장에 약간 이상 과열이 있다고 저희가 통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에 이렇게 됐죠? 왜냐면 여러 가지 요인들이 같이 작동이 돼서 그렇게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부 초기에는 청와대 김수현 정책실장이 부동산을 정책을 좌지우지했는데 지금은 누가 부동산 정책의 총괄 책임자입니까? 예, 저는 국토부가 되어 있지만요, 경제 전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관계국자와 함께 정책을 조율해 가고 있습니다. 경제부총리가 총 책임을 지실 거죠? 예, 제가 전적으로 경제 정책 전체에 대해서 제가 같이 국정을 조율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정말 열받고 있습니다. 아시죠? 지금 20대, 30대들은 집값이 또 오를까봐 겁이 나가지고 추경 뉴스하고 있고, 그렇죠? 세금에 저항해가지고 토요일날 조세저항 국민운동이 을지로에 있을 거고, 알고 계시죠? 정부가 7월 10일 날 발표한 정책은 지금 무주택자라든가 유주택자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세금이 중과되는 것은 저희가 다주택자라든가 또는 주택의 다주택자에서도 단기 보유자에 대해서 중과하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청년이라든가 또는 무주택자에 대해서 세금을 중과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부총리께서 종일 답변하고 보면 조금 이따 증거 자료를 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 자유가 유린되고 재산권이 침탈당하고 있습니다. 이 인출맞은 정부는 세금 폭탄을 퍼붓고 위헌적 소지가 있는 임대차 3법을 강행하면서 개인 재산에 대해서 명확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말씀을 드립니다. 부총리, 네. 2019년도 경제성장률, 소득증가율, 물가상승률이 각각 얼마죠? 예, 경제 성장률은 2%였고요. 가계소득 증가율은 저희는 2%, 작년도 2%고, 물가 상승률은 0.4% 정도. 2%, 0.4% 정도 되는데, 이번에 부동산 세금 세트라는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증여세 인상률은 평균 얼마 정도 됩니까? 이건 세에 따라 다른데, 저희가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보유세 같은 경우는 6%까지 최고세율이 올라가 있고요. 세금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 국민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가 된 게 아니고요. 동의합니다. 전 국민에 대해서 아니죠.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서 세금을 부과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경제도 성장 안 되고 소득도 안 늘어나고 물가도 안 오르는데 세금을 이렇게 올린 이유가 뭡니까? 예, 부동산 정책 이번에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을 잡기 위해서 저희는 불가피했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국토부 장관도 부동산이 넘쳐나고 투기꾼들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던데 부총리도 동의하십니까?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시장이 좀 불안정성을 보이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작동이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3,000조가 넘는 유동성도 영향을 미쳤고요. 저금리도 저는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투기적 수요에 의해서 단기 차익을 노리려고 하는 그 같은 부동산 시장의 특성도 저는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양적 완화, 퀀티티 이징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정권 들어서기 전부터 유동성은 이미 풍부해졌고 금리는 낮아 있었고 실제로 투기꾼도 설쳤죠. 그러니까 부동산 3년 내내 부동산 정책을 한 그 결과에 의해서 그 원인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제가 의원님 여쭤봐서 제가 알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영향 요인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집값 잡고 투기꾼 잡는다고 3년 내내 똥벌나 차고 있다가 지금 와서 기껏 한다는 게 세금 폭탄이에요? 저는 의원님 말씀처럼 세금 폭탄이라는 말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세금을 이번에 올린 이유가
아까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국민의 1%밖에 안 되고 2주택자는 0.4%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투기꾼 잡으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세수가 부족해가지고 증세하는 겁니까? 의원님, 제가 단연코 말씀드리는데 증세 차원에서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 뭐 제가 세수도 맡고 있고 재정도 맡고 있지만은 세수 확보를 위해서 이 같은 부동산 세제를 건드리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국토부 장관도 전세가 아니고 불로소득 환수라 하는데 불로소득 환수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이번에? 예, 의원님, 저는 불로소득을 산수하는 표현보다도요, 불로소득이 지나치게 많아질 경우에는 근로소득, 청년들이 1년 열심히 일해서 연봉이 3천도 안 되는 청년들에게 근로의욕을 줄여줄까고 걱정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불로소득을 갖다가 최소화하는 것은 저는 정부가 해야 될 당연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이죠. 예. 그건 하나만 한 이야기예요. 다시 묻습니다. 지금 세금 정책 변화로 인해서 추가로 세금을 내야 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잘못해서 세금을 더 많이 냅니까? 아니면 정부가 정책을 잘못해서 집값이 올라가서 세금을 더 냅니까? 뭐 저는 두 가지 다 요인이 있습니다. 일단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요, 세율을 변경시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율 부담이 늘어난 파트가 하나 있고요. 정부가 정책적으로 타겟화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다주택자라든가 단기 차익을 누리는 투기적소에 의한 그런 경우를 타겟으로 해서 세금을 중과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투기꾼 잡고 그 사람들 불로소득 당연히 환수를 해야죠. 지난 3년 내내 집값 잡고 투기꾼 잡는다고 온갖 난리를 피웠는데 그 결과가 뭐냐고 다시 묻습니다. 예, 의원님,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6월 말부터 좀 부동산 시장에 불안정성을 보이고 있는 건 있지만요, 정부도 그동안에 3년 동안에 제가 큰 대책만 보니까 5번 정도의 대책이 있었습니다. 17년도에 파리 대책부터 해서 그 같은 대책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저는 뭐 최소한 다 할 수 있는 최소한 다 해봤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가 보죠. 그래 국가가 국민들한테 피 빨듯이 세금 더 걷는 겁니까?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핏발듯이 세금을 걷는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저희 기재부 직원들도 보고 있습니다만은 세정 정책을 하는 직원들과 국세청의 2만 명, 관세청의 5천 명이 사기를 꺾는 말씀이십니다. 밤을 새워서 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건 지나친 말씀이십니다. 대통령이 기재부가 1인 1가구는 세금 안 늘었다고 보도자료 냈죠? 이번 70대책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니 좀 제대로 알고 보도자료를 내야지. 언론은 지금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84제곱미터 갖고 있는 사람도 작년에 세금 100만 원 내다가 지금 140만 원 고지서 날아왔다 하잖아요. 1인 1가구가 세금 안 늘었습니까?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일단 세율이 변동이 안 되더라도 주택 가격이 올라서 세금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7월 10일 날 대책을 말씀드릴 때는 1가구 1주택보다는 다주택자라다가 또는 장기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타겟으로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걸 보도자료에 낸 거죠. 좋아요. 부총리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1가구 다주택자가 세금을 많이 내는 건 나는 인정해요.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세금이 늘어나지 않았다고 정부가 발표를 해놓고 실제로 세금 고지서를 받으니까 1가구 1주택도 늘어난 거예요. 의원님, 주택가격이 오르는데 세금이 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의원님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일부러 세율을 올린 것은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 가격이 예전에 3억 하던 주택이 4억이 가고 5억이 간다면은 가격이 올라가서 세율을 받아가 세금이 나가는데 소득 중과율을 하고 연동이 돼야지 세금이 급격하게 올랐다는 건 문제를 제기하고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아니 지금 정치지가 어렸잖아. 재산세도 그렇고 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지금 대정부 질문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의 질문과 국무위원들의 답변을 좀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하신 의원께서도 우리 국민을 대표한다고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좀더 좀 얘기를 들어봐! 국무위원의 성의 있는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님, 두 번째로 새로 인생을 출발하거나 젊은이나 또 무주택자로서 생애 처음으로 집 사는 사람들한테 돈 좀 빌려줘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 돈 못 빌려서 집 못 사는 걸 알고 계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께서 제가 아까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경청을 하는데요. 저희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 이번 70대 층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LTV를 높여주고 특히 신혼부부라든가 무주택자에 대해서 청년에게 있어서는 다른 일반적인 LTV 기준보다도 더 높여주는 조치라든가 또는 버팀목 대출이라든가 긴급 대출처럼 대출 금리를 낮춰주는가 해서 그분들이 조금 더 대출 여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정부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의 주택 마련을 돕기 위해서 이번에도 공공주택에만 저희가 특별 공급하던 것을 민영주택에도 임대주택을 갖다가 할 수 있도록 제도 변경한 것도 다 저희는 의원님 그런 염려를 다 감안해서 정책하려고 노력하는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3040들이 이 생애 집 못 살게 망해버렸다고 불만을 터뜨리는 이유가 뭡니까? 예,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 같은 정책 담당자가 이런 것들을 소상하게 설명 못한 책임도 있다고 보는데요. 물론 모든 분들이 다 3040 세대들이 다 지금 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정부로서는 다른 세대보다도 다른 분들보다도 더 내 집 마련이 가능하고 기회를 넓혀주는 데 정책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총리 답변을 들으면 문제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안사가 다 잘 되고 문제는 다 해결돼야 되는데 지금 국민들이 겪는 고통이 해결되고 있습니까? 예,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국난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건 저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만 정부도 그러한 내용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최대한 그분들을 도와드리려고 정책적으로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인이 더 잘 아시겠지만 공부총리는 인격은 훌륭한 것 같은데 정부 정책의 조정을 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발의를 하고 있으니까 정부 정책의 실패를 책임지고 사용하세요. 제가 일전에 비슷한 사회에서 저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용하세요. 제가 공직을 맡는 한은 최선을 다해서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이 저는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날까지는 밤을 새서 최선을 다해서 부총리께서 최선을 다하는데 경의를 표하고 우리는 최선을 다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결과가 중요한 겁니다. 국민의 고통이 더 심화되고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이 느끼는 고통을 저도 충분히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분야를 줄이기 위해서 좀 노력. 국민들이 겪는 고통에 사과하십시오. 예, 정부로서는 이번에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함을 보이면서 여러 가지 국민들에게 힘들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고스럽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토부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성원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프로크테스 이야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 악당은 어떤 짓을 해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악명을 걸치고 있습니까? 침대에 몸을 맞추는 거죠. 네. 며칠 전에 한 민원 전화가 왔습니다. 노후 대비를 위해서 임대주택 사업을 하고 7평짜리 20채를 지어하는데 갑자기 법이 개정돼가지고 모든 혜택을 잃어버렸다. 근데 좀 살려도 이 갑자기 거기에 대한 장관님 생각이 뭡니까? 7평짜리 주택이면은 아파트
아파트니까, 예, 아파트 7평짜리 아파트면은 그거를 본인이 건설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매입해서 한 겁니까? 건설해서 한 임대는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합니다. 건설 임대는 유효합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부총리께도 이야기를 했지만 시장이 굉장히 혼돈스러운 네.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유동성 과잉, 저금리, 투기 수요일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까지 정책을 주로 대출 규제 중심으로 정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투자를 통한 얻고 있는 투자 수익이 다른 분야에서보다 월등하게 높기 때문에 대출 규제만으로는 그런 투자 수요의 유입, 투기 수요의 유입을 막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12.16 조치를 발표하고 난 이후에 그런 것들이 입법화되지 못한 상황, 또 코로나 이후에 이런 유동성의 급격한 증가 이런 것들 속에서 시장이 이제 과열되니까 젊은 분들도 주택사에 참여하는 분들이 불안감이 가중되면서 이런 것들이 좀 더 가속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과잉과 투기꾼들의 투기질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하다는 중국 출범 전문가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부총리 질문 제가 이제 똑같은 질문을 하셨는데 차이가 뭐냐면 우리는 그런 유동성을 막기 위해서 대출규제 정책들을 지속해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워낙 이 부동산 투기로 얻는 수익률이 다른 투자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기 때문에 저희들의 제한적인 대출 규제만으로는 이런 투기 수요를 막는데 한계가 이르렀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난 5년 동안 코스피 수익률이 1%가 좀 넘습니다. 그런데 평균적인 주택 투자의 수익률은 5%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갈 곳 없는 돈들이 전부 다 주택시장으로 몰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대책을 통해서 국회에서 꼭 입법화 시켜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러한 투기로 얻는 수익에 대한 그 환수장치가 제도적으로 입법화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제한적인 대출 규제 정책만으로는 지금의 이 상태를 막는데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감합니다. 대한민국의 투기꾼이 몇 명 정도 되고 그들이 불리고 있는 돈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뭐 돈의 액수까지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2018년, 19년, 20년 상반기 동안에 특이한 거래 주체 숫자와 비중을 좀 보면요. 다주택자와 법인 거래가 전체의 25%, 특히 서울은 25%가 넘고요. 경기도는 23%, 수도권은 23%. 그러니까 전체 부동산 거래의 4분의 1이 다주택자, 특히 요즘에는 그 법인으로 유장한 투기꾼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봅니다. 뭐 다주택자라고 해서 다 투기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1주택자나 무주택자의 거래보다는 다주택자와 법인으로 유장한 거래들이 전체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 사실을 알고 당장 지금 때 집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 집 좀 팔라고 네. 집을 좀 팔았습니다. 네, 저희 주택 통계가 이제 19년이 되면은 19년 통계는 올해 말에 나오는데 18년 통계를 봤을 때는 우리나라 통계 작성 이후로 처음으로 서울에서 다주택자의 수와 다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비중이 작지만 줄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택 공급이 얼마나 어려운지 대표적인 5대 신도시 할 때 30만 원가 안 되는 29만 5천 정도. 3기 신도시 5분에 3기 신도시는 30만 원입니다. 지난 임대 사업을 잘 지원하고 세제 혜택을 줘서 지난 3년간 임대 사업자들이 가진 집이 몇 채죠? 모두 160만 채고요. 그 중에서 40만 채가 아파트고 120만 채가 14개나 다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집 시장에 나오게 할 겁니까? 일단 이번에 임대차 3법이 통과되고 나면은 주택임대 등록자 사업을 하는 것과 똑같은 정책적 취지를 실현하기 때문에 구현되기 때문에 약정한 의무 기간이 끝나게 되면은 아파트의 경우는 자동적으로 임대주택으로서 정지가 되고 그다음에 다가구 열리는 제도들은 이런 시스템을 8년에서 지금 10년 동안 할 수 있는 걸로 바뀌게 됩니다. 주택거래 허가제 실행하고 있습니까? 네? 주택거래 허가제. 없습니다. 네.
강남의 주택거래 허가 토지거래 허가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토지거래 허가제는 법적 권한이 근거가 있지만 예. 예, 있습니다. 주택거래 허가제는 법적 근거가 없죠. 없습니다. 예. 지금 강남구하고 일부의 주택 살 때 구청에 신고하고 있죠. 토지거래 허가제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아파트 살 때 말입니다. 그 아파트의 토지가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제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토지에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까? 예, 과거에 뉴타운 사업을 할 때나 용산 정비창 개발 사업을 할 때도 똑같이 이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3, 40년 지나서 낡고 농락하고 또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수리를 하면 좀 이따 재건축 될지 모르니까 네네. 그대로 사는 대단히 불편한 아파트들이 많은데 또 그냥 놔둡니까? 재건축 해야죠. 네. 재건축 할 거죠? 재개발도 하고 네, 지금도 뭐 얼마 전에 한남 3구역 사업자 선정도 됐었고요. 반포 3구에서도 사업자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적률하고 청구 제한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적률과 충고 제한의 문제는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번에 그 서울시 전체의 공급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데 서울시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행정 목표하고 국가의 국가 목표하고 어느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서로 협의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의원님께서도 서울시장은 아파트 층고를 49층에서 35층으로 조정했죠. 의원님께서도 그 국토부에서 계속 보셔서 아셨지만 중앙정부에서 결정을 한다 그래서 요즘에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다 일방적으로 거기에 따라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책이 결정 과정은 이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협의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협의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협의를 하라는 게 아니고 무슨 말씀이신지 국가 알고. 목표하고 네. 서울시의 목표하고 어느 게 더 우선입니까? 그것을 어디가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서로 대화를 통해서 공통의 목표를 조화롭게 이루어내는 것이 정상 조화로운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용산역 정비창에 8천 가구 짓는다고 보도됐던데 알고 계세요? 제가 이제 그 보도를 보면서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용산역 정비창 부지가 꽤 넓은 건 아실 건데 그 부지 아파트 8,000채 달랑치고 끝내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요. 국토부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그건 호레일 부지고 호레일이 지금 공타를 지금 신청을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타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지역 도시에 대한 전체 그림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 전체 그림 속에 8,000호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공급대책 발표할 때 이제 이야기하게 되겠지만 도시 전체 용적률을 올리는 문제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합의가 된다면 조금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거기 용적률 얼마나 계산하고 있습니까? 현재 상업지역 용적률을 최대한으로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 상태로서. 지금 중심 사업 지금 1,500%까지 가능한데 1,500%입니까? 거기까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네.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받았는데 그 정도였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등 세계적인 국제도시의 용적률은 최대 얼마까지 준 걸로 알고 계세요? 일부 도시는 3,000 하는 데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아까 제가 국가 목표하고 네. 서울시 목표하고 어느 게 우선이냐고 묻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수도 서울은 서울만의 서울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반 시설이고 이 도시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은 서울시 차원보다 훨씬 중요한 국가 목표와 합의를 부탁드립니다. 자치단체가 잘 협의하겠습니다. 임대차 상법이라고 우리 여당 의원님들 여러분들이 발의를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임대차 상법이 발효되면 전월세 물량도 늘어나고 또 가격도 떨어지고 또 세입자의 권리가 강화될까요? 임대차 3법의 목표는 거주하고 있는 임대인들이 보다 긴 기간 동안 임대료 인상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살게 하는 것, 그것이 그 제도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루어질 것 같으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10여 년 넘게 그
국회와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많은 논의가 있었고 저도 국회에 있을 때 똑같은 법을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국토연구원이나 법무부를 중심으로 영역을 했기 때문에 저는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이 법이 통과된다고 한다면 집이 없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약 임대차하고 기간 늘리는 거하고 상한율은 진짜 국무부도 신고된 부분. 네. 역사적으로나 해외 경우에 임대차 신고를 해가지고 제대로 넘어가는 사례가 있다고 알고 계세요. 지금 프랑스나 독일 또 뉴욕 이런 도시에서 전세 상하제라든가 계약해서 청구권제 이런 것들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당초에 목적을 이룩하지 못하고 있어요. 물론 원인법이지만 결국 책임은 국토부로 넘어갈 테니까 지금보다 더 전월세 시장이 불안정해지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국회에서 법을 잘 통과시켜 주셔서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이 주신다면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퇴로가 차단된 채 나가고 말았습니다. 맛있는 오믈렛을 만들려고 계란을 한 바구니 줬더니 오믈렛은 그냥 계란만 빼뜨리고 주위를 지저분하게 만든 사회주의들하고 비슷한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명확합니다.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세금을 가지고 무주택자 집 살 때 돈 좀 빌려주고 재개발 재건축 및 용적률과 청구제한을 풀어서 주택을 더 많이 공급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 보호법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 명확한 길을 두고 자꾸 딴 길로 가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부가 지금까지 정책이 잘못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받아들이면서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국민을 도탈에 빠지게 만든 경제부총리와 국토부 장관의 사임을 경청으로서 감사합니다.